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님은요, 상상도 못할 광경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저도 사연을 읽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재혼을 하고 현재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최근 캐나다 쪽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함께 캐나다로 떠나기로 했어요. 저는 남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해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남들은 일부러 몇백만 원씩 돈 들여서 외국으로 영어 캠프도 간다는데 저희 애들에게는 좋은 계획이겠다 싶었습니다. 재혼한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큰딸은 전 남편이 전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이고 둘째 딸은 제 딸이에요. 저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죠. 둘이 나이 차이도 2살밖에 안 나서 친자매처럼 아주 잘 지내죠. 재혼 전부터 자주 만나며 가깝게 지냈거든요. 재혼 가정이기는 해도 우리 가족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무엇보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이니까요. 저는 이 가족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자신의 의지로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끈끈해질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고 저는 사별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누구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결국 이혼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은 전혀 좋은 남편도 아빠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뭐든 다 참고 견디는 게 능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편이 사라져도 크게 변하는 건 많지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을 필요 없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지난 과거를 묻고 하루라도 빨리 저는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아이들이 다닐 학교와 제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찾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나 좀 구해줘.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전 시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저와 전 시모와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워지기도 했었고 저도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느라 정신없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게 온 연락도 이상했지만 정말 이상한 건 시부가 보낸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잘 지내냐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갑자기 구해달라뇨. 사실 저는 보고도 찝찝해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이제와 죽은 전 남편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건 말건 간에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 죽고 나서 제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도 모른 척했던 시모에 대한 원망이 지금까지도 조금 남아있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는 괜히 남편 앞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굴 땐 언제고 몇 년 만에 연락해서는 뜬금없이 무슨 소리래. 장난치는 거야 뭐야. 그래도 무슨 일인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지난 몇 년 동안 보지도 않아서 길에서 마주쳐도 못 알아볼걸? 남편은 제게까지 연락한 걸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날을 모두 다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0년을 넘게 산 이 한국을 떠나 그 먼 캐나다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였고요. 사실 지금의 남편에게도 구구절절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결혼은 지금 와 생각해보면 딸아이를 낳은 것 말고는 모든 게 끔찍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결혼을 끝내고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정도로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나고 만 거죠.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때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싶을 정도로 좋았으니까요. 왜 이제야 만났나 싶었죠. 첫 번째 결혼이 어쨌길래 그렇게 질렸냐고요? 말도 마세요. 사실 첫 번째 결혼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는 결혼해서 5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처음부터 삐그덕거렸습니다. 전 남편은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전기 설비 쪽을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은 제가 당시 일하던 사무실에 전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오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덩치도 좋고 몸도 우락부락해서 굉장히 남자다웠죠.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지만 그런 남자다운 모습에 저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혼을 했어도 여러 번은 했을 정도로 매일같이 싸워대는걸요. 그 정도로 첫 번째 남편과는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결혼까지 하고 살았냐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전 남편의 남자다운 몸에 홀딱 넘어간 저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만 불꽃이 번쩍 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 알아볼 시간도 없이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겨 급하게 하게 된 결혼이었죠. 고민할 틈도 없이 말이죠.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아이가 생겼으니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아니었으면 이런 예쁜 딸내미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딸내미를 아빠 없는 딸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그늘이라고는 모르고 자랐거든요. 거기다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지병으로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딸아이와 전 남편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참고 맞추며 살다 보면 우리 부부도 다른 부부들처럼 백년해로 하며 같이 늙어갈 줄 알았는데 저와 남편은 안타깝게도 사별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죽은 남편은 워낙 술을 많이 마셨어요.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신혼 초부터 술 문제로 매일 싸우다 보니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었죠. 심지어 제가 딸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간 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나가서 병원 앞 술집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아빠가 된 걸 축하하는 의미로 마셨다나요. 제 첫 번째 남편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누구든 술만 사주면 좋은 사람이고 술만 있으면 마냥 행복해하던 그런 한심한 인간이요. 술 때문에 사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전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을 다녀온다고 혼자 4시간 거리에 목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 내려간 사람이 연락 한 통 없이 일요일 저녁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전 남편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곁에서 3일 내내 함께 있어준 건 아니냐고들 생각하지만요.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옛말에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고 하죠. 전 남편은 워낙 오지랖도 넓고 친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이 멀다 보니 장례식장을 직접 가지 못하는 몇몇의 친구들이 전 남편에게 부조금을 부탁했나 봐요. 그런 부탁을 절대 거절할 리 없는 남편은 본인 돈으로 부조금까지 다 뽑아서 목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례식장에는 잠깐 얼굴만 비치고는 올라오는 길에 굳이 자신이 대신 내준 부조금을 받으러 직접 친구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처음엔 돈도 받고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볼 겸 갔다는데 이게 다 핑계였죠. 술 먹을 핑계 말입니다. 그게 무슨 거지 같은 핑계야. 그냥 목포까지 갔는데 차는 가지고 왔으니까 술 한잔 못하고 온 게 아쉬워서 굳이 친구들한테 돈 받으러 간다는 핑계로 찾아가서는 술 퍼마시고 온 거 아니야.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들마다 한잔 하자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술 먹자는 말에 거절을 못해서 결국 2박 3일 동안 술을 퍼마시고 온 거야? 당신, 그러다 진짜 죽어.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술로 당신이 죽어서 장례 치르게 생겼다고.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왜 제 남편인가 싶었죠. 저는 2박 3일 술을 먹으면서 처자식 생각은 안 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가 신나서 술만 퍼마시고 있을 때 저는 어린 딸아이와 매일 독박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말이죠. 나도 우리 딸내미 너무 보고 싶어서 얼른 오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술복이 넘쳤는지 여기저기서 알아서 막 술이 날 부르는 거야. 그 좋은 복을 어떻게 거절하고 오냐? 정말 죽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생각해도 징글징글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에는 언제나 관대하고 술을 마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런 남편이 불안했습니다. 술만 마시러 가면 항상 정신 못 차리고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는 건 물론이었고 새벽이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니 매일 밤 걱정으로 밤을 꼴딱 새는 날이 허다했어요. 첫 번째 결혼의 문제점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전 시모가 저를 괴롭히거나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인성은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전 시모, 전 시부 두 분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대요. 갓난아기 때 부모에게 버려져 남의 손에 길러졌으니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은 성인이 돼서도 서로 오랜 시간 함께 친구처럼 지내시다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상한 고집이 저희 시댁 내력인지 저희 전 시댁 식구들은 다들 뭐 하나에 꽂히면 아주 그냥 끝을 보는 이상한 성미가 있었어요. 그나마 전 시부는 좋은 방향으로 꽂혔습니다. 바로 버섯에 꽂히셔서 일찍이 농사를 배워 버섯 농장을 차리셨습니다. 버섯이라면 아주 자식처럼 애지중지하셨죠. 반면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좀 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남편은 술에 단단히 꽂혀 있었고 전 시모는 강아지에 심하게 꽂혀 있었어요. 전 시모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버려진 유기견 강아지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건 물론이고 유기견도 입양하셨어요. 나는 가족 버리는 것들은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저 말도 못하는 불쌍한 동물들을 가족이라고 데려왔다가 그냥 버려. 양심 없는 게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평소엔 욕도 못하시는 분이 버려진 강아지들만 보면 아주 성을 내셨죠. 네, 봉사도 좋고 입양도 하고 좋은 일이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제가 보기엔 좀 정도가 지나치셨어요. 전 시부가 운영하시던 보선 농장이 나중에는 유기견 센터를 방불케 할 만큼 버려진 강아지들로 가득 차버릴 정도였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도가 지나치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든 법이잖아요. 제 전남편이 술에 미친 것처럼 전 시모도 유기견들에게 좀 미쳐 계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5마리였던 강아지가 명절 때나 생신 때마다 내려갈 때 보면 배로 늘어나 있었거든요. 크기도 종류도 아주 다양했죠.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에요. 명절을 맞아 시댁에 내려갔는데 버섯 농장 앞에 커다란 강아지들이 한 10마리가 뛰어놀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많이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버섯 농장 옆에 원래 시부모님께서 살던 집까지도 작은 강아지들이 어느새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침실이며 주방 할 거 없이 강아지들이 뛰어다녀서 저와 딸아이가 잘 곳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100번 양보해서 저야 그러다 치지만 딸아이는 이제 신생아인데
도저히 불안해서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 집에 잠깐만 있어도 없던 병까지 걸릴 것 같았어요. 아,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아, 이건 집이 아니라 완전 개판이잖아. 여기서 어떻게 명절을 지내라고 내려오라고 했어? 이 지경이면 오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아이고, 유나는 사람이나 강아지나 똑같이 뭘 그래. 난 이렇게 북적거리니까 더 명절 같고 좋기만 하구만. 시모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른에게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래서 옛 어른들이 며느리나 사위를 볼 때 그 부모를 봐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절대 무시 못하는 거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시부모님은 자신들이 어릴 때는 한 방에서 몇십 명이 함께 자고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이 정도는 지저분한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유기견들이 버려진 게 불쌍하고 안쓰러우니 힘들어도 어떻게든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저는 이 집에서는 잠시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냄새도 냄새였지만 털이 너무 날려서 잠깐도 못 있겠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따로 주변 모텔에서라도 자고 내일 아침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도 그게 낫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기도 어린데 아무래도 여기선 못 자겠다고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희를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희를 유난한 사람 취급하셨죠. 뭘 그렇게까지 하고 그래. 우리 집에 있는 애들 다 얼마나 순하고 착한데 내가 설마 우리 소녀 위험하게 하겠어? 그리고 애기들도 어릴 때부터 동물이랑 같이 지내야 잔병치레도 안 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는 거야. 이제 좀 아시겠죠? 며느리한테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것만이 시집살이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눈치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찍찍하는 것도 며느리 속 뒤집히게 하는 답답한 짓이랍니다.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짜증나고 기가 막혀서요. 어머니,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야 집에서 한두 마리나 키울 때 이야기죠.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완전 개똥밭이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데서 애랑 어떻게 있어요? 이런 공간에 애 두는 것 자체가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떡해. 이 딱하고 안쓰러운 애들이 차 쌩쌩 달리고 추운 길바닥에서 죽게 내버려둬? 아무리 불쌍하고 안쓰러워도 그렇지. 이건 말도 안 돼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셔야죠. 위생이나 안전이나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강아지를 연세 드신 어머님 혼자 관리하시는 게 말이 돼요? 왜 나 혼자야? 너희 시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엄청 많이 도와줘. 내가 요즘에 아주 버섯 기르랴 개 키우랴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르게 구시니까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더는 강아지 주워오지 마세요. 이 이상 강아지 늘리시면 저희도 이제 안 내려와요. 당시 시부든 시모든 두 분 다 말할 것 없이 답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시부라도 좀 말리셔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하셨던 시모가 강아지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많이 웃고 좋아하신다면서 그 모습이 보기 좋아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이야 안쓰럽고 불쌍해서 데리고 있다고 하지만 거의 2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도대체 70 가까이 된 노인네 둘이서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지 말이 되질 않았어요. 돌보는 것도 무리였지만 사료값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자꾸만 저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모텔에서 하루 자고 온 게 저도 조금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점심은 저희가 식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사실 그 털지옥에서 밥을 먹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식사하며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싶어서 저는 시부에게 버섯 농장 일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대뜸 또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버섯 팔아서 버는 돈으로는 걔들 사료 사기도 벅차. 참, 버섯하우스 앞에 우리 큰애기들 조금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려면 울타리 공사도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좀 든다네. 혹시 우리 아들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시모 머릿속엔 아무래도 걔들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시댁이 지방에서 농사 지으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시는 줄 아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농사 지어서 번 돈이 족족 걔들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시부모님은 생활비도 없어서 저희가 다달이 용돈도 챙겨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로 남편과는 많이 다퉜습니다. 결혼도 딸아이가 생겨 급하게 하느라 사실 준비해 놓은 것도 없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희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전세 대출 이자도 간신히 갚고 있는데 이러다가 저 개들까지 먹여 살리게 생겼으니 큰일이었죠. 저는 걱정이 돼서 집에 올라오자마자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애 키울 돈도 없어서 힘든 판국에 없는 돈까지 써가면서 개를 20마리나 넘게 키우시겠다는데 지금이라도 어머니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좋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말려. 내가 그만두시라고 해도 안 하실 분들도 아니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똑같은 피가 흐르는 그 집 핏줄인데요. 전 남편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비정상 같아 보였습니다. 다들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사는데 저만 항상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돼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걔도 문제였지만 사실 심각한 건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영락없이 술을 마시러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세 식구만의 추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딸아이 어린이집 친구들은 보면 항상 주말에 퀴즈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제 딸아이와 저는 주말이면 언제나 단 둘이었으니까요. 어쩔 땐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인가 싶어서 어린 딸아이 앞에서 하소연한 적도 있을 정도였죠. 물론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기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당신 같은 인간은 그놈의 술 때문에 인생 망할 거야. 그럴 때마다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며 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저와 딸도 있는데 왜 인생이 망하겠냐는 실없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주 입만 살았다 싶었죠. 하지만 결국은 제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술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느 날처럼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사고가 일어난 날 저는 딸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응급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모든 게 다 너무나도 생생해요.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멍한 눈으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인지 꿈속인지 혹은 제 상상인지 구분이 되질 않았거든요. 항상 술을 먹으러 나간 남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때마다 상상하던 일이었거든요. 절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는 상상 말이죠. 제 상상 속에서의 남편은 언제나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차에 치이기도 하고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별의별 상상을 혼자 했습니다. 그러다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운 날들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렸네요. 전 남편은 제게 있어서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모진 말만 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저와 딸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남자였죠. 결혼 생활 내내 저와 딸아이를 방치하고 자기 멋대로 살더니만 결국 죽어버리는 것도 자기 멋대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버리고 난 뒤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나마 지금 사는 전셋집도 대출이 있어서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는 대출부터 갚아버렸습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친정도 없었고
지금 당장 수입이 없으니 이자를 낼 돈도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결혼 전엔 웹 디자이너로 일했었어요. 그러다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가끔 일을 받아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어요. 돈이야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딸 간식비 정도 벌면 많이 번다 생각하며 일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이었으니까요. 저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사이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몇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아르바이트라도 했으니 감은 떨어지지 않았다 자부할 수 있었죠. 그러다 하루는 어린이집을 쉬는 날 면접이 잡혀서 그 전날 급하게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들 때문에 딸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싶진 않았지만 상황이 상황이었으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됐어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는 아닌 것 같았어요. 네 사정은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지금 너희 시아버지는 버섯 납품하러 가서 내가 혼자 우리 애기들 돌보느라 쉴 수도 없어. 그런 와중에 내가 애까지 어떻게 보겠니?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사실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싶었어요.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결혼 생활 내내 술만 먹던 어머니 아들이 결국은 술 처먹고 죽어버려서 며느리, 손녀 거리에 나앉을 지경인데 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그 개새끼들한테 애기라는 말이 나오세요?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딸아이와 살 집도 없는 판인데 강아지들 이야기하는 시모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얘, 애미야, 개새끼라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몰상식이요? 누가 몰상식한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저도 쭉 몰상식하게 살 생각이니까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손녀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전화를 끊어버리고도 저는 배알도 없이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황이 급하면 그랬겠어요. 취직됐을 때도 잠시 인턴 기간에만 딸아이를 좀 봐주십사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도 거절당했습니다. 언제나 이유는 강아지들이었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그 며칠 전에 들어온 하얀 시추가 한 마리 있는데 눈동자가 우리 아들 윤석이를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 괜찮으면 이 강아지 애미 네가 데려다가 키울래? 우리 소녀딸도 혼자인데 강아지랑 같이 있으면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좋잖아. 정말이지 이제 더는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 노친나가 결국은 미쳐버렸나 싶더군요. 남편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한테 개를 데려다 키우라니요. 어머니는 참 팔자 편하시네요. 저는 여유가 없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요. 그럼 바빠서 그만 끊을게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께 안부 인사도 일절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게 된 건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 몇 년 만에 시부에게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달려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더군요. 통화로 상황을 들은 것도 아니고 메시지 한 통 덜렁 받은 것뿐인데 어쩐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한국을 떠나게 된 마당에 자꾸만 살려달라는 글씨가 제 마음에 걸렸어요. 계속해서 전 시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짐을 싸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엄마, 나 이거 창고 박스에서 찾았는데 좀 낡긴 했어도 캐나다 갈 때 가지고 가면 안 돼? 너무 귀여워서 버리기 아까운데. 방 정리를 하며 짐을 챙기던 딸아이가 오래된 박스 안에 들어있던 낡은 인형 하나를 찾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인형은 딸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전 시부가 딸아이에게 사준 강아지 인형이었어요. 딸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서 지금은 캐나다에 가면 강아지를 키울 거라고 노래를 부를 만큼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어릴 때는 강아지를 무서워했어요. 시댁에 워낙 강아지가 많다 보니 갈 때마다 강아지만 보면 경기를 해서 방에서 꼼짝도 안 했거든요. 그런 딸아이를 위해 전 시부가 시장까지 나가 강아지 인형을 사왔어요. 인형을 가지고 놀며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강아지도 금방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제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곤 해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 곁에 이젠 정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부, 시모 두 분 다 가족도 없으시고 전 남편도 외동이었으니 두 분에게 만약 힘든 일이 생긴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오롯이 저와 딸 둘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해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저학년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보모를 쓸 돈도 학원이 뺑뺑이 돌릴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럴 때면 간혹 전 시부모님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죽은 남편 욕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확인만 하고 돌아오자 싶었습니다. 캐나다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영영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니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오자 싶은 마음에 저는 남편에게 딸아이를 부탁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딸아이도 데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는 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딸아이에게는 엄연한 핏줄인데 괜히 만났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캐나다에 가서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지내겠다고 하면 저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이기적이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내려온 동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전 시부모님이 하시던 농장만은 좀 이상했습니다. 원래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끄럽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보다 악취는 더 심했어요. 무슨 냄새인지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심해서 들어서기 무서울 정도였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제게 메시지를 보냈던 시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분명 가장 바쁠 시기라 사무실이나 농장 안에 계실 텐데 직원들도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버섯 하우스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안에 계세요? 너무 고요하고 으스스해서 들어가기가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아버님을 부르며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아내 상황을 보고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전에 시부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원래 버섯하우스는 안은 항상 청결하고 온도, 습도, 모든 환경이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쓸고 닦고 온도, 습도를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아주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밖에서 제가 맡은 악취가 바로 이 안에서 나고 있던 거였어요. 언제부터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인지 모를 정도로 버섯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허연 곰팡이가 하우스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면
전 시부가 평생 바쳐온 버섯 농장인데 이렇게 되도록 그냥 놔두셨을 리가 없거든요. 분명 일이 생겨도 큰일이 났다 싶었죠. 저는 하우스를 나와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부모님이 생활하시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마당이며 주차장이며 곳곳에 있던 그 많던 강아지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외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버섯 하우스에서 본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활짝 열린 현관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싶었거든요. 현관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날파리가 잔뜩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장 앞에는 낯이 익은 강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얀 시추인 것 같았어요. 전 남편 눈동자를 닮았다는 그 강아지요. 언제부터 먹지 못했는지 바짝 말라서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살려줘. 아버님 안에 계세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들어온 제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집 안쪽에서 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음산한 분위기에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자꾸만 망설여졌지만 애써 눈을 질끈 감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 안에는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집을 한번 들쑤시고 지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집안은 난리였습니다. 사람이 살았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전 시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는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글쎄 시부의 목에 커다란 쇠사슬로 된 강아지 목줄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아주 커다란 대형견들 목에 거는 그런 목줄 말이에요.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악스러움에 몸서리를 치며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누가 이런 거예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저는 시부가 이 지경인데 시모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시모의 인기척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모르겠어. 아마 이 근처 어디 있을 거야. 혜미야, 나 이거부터 좀 풀어줘. 저 화장실 서랍장 안에 열쇠가 있어. 시부는 대체 언제부터 이러고 계셨던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전혀 씻지도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바짝 말라서는 피부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목과 손목에 퍼런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목에 건 목줄부터 풀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시아버지께서 이야기한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다행히 서랍 안에 자물쇠 열쇠가 있긴 하더라고요. 목을 꽁꽁 감싸고 있던 쇠사슬을 빼자마자 시부는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샤워기 물부터 급하게 틀더니 입 안으로 수돗물을 급하게 드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숨 한 번 안 쉬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부터 했어요. 버섯 농장에 사람이 개처럼 묶여 있다고요. 아버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머님은 도대체 어디 가시고 아버님께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많던 개들은 다 어디 갔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에 저라고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애써 정신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저는 놀라고 당황해서 연신 횡설수설했어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분명 전 시모의 목소리였는데 좀 이상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 전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유, 윤서가. 아이고, 오늘도 힘이 없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했잖아, 밥. 왜 자꾸 밥을 안 먹어? 혜미야, 피해, 얼른.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님 목소리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윤석 씨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순간 공포 영화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밖에서는 희미하게 죽은 아들 이름을 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나 화장실 안에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시부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화장실 쪽으로 시모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시부는 몸을 바짝 웅크리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겁에 잔뜩 질린 얼굴을 하고서요. 너희 시어머니가 오고 있어. 얼른 피해, 도망가. 아버님, 괜찮으세요? 왜 자꾸 저더러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시모가 제게 쇠로 된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시부가 제게 피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피하지 않았다면 머리를 맞아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시모가 제게 휘두른 방망이에 어깨와 등을 맞았습니다. 저 작은 노인네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전 시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뻔뻔한 얼굴을 하고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했죠. 저는 놀라서 시모를 밀쳐버리고 화장실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아, 너구나? 네가 내 남편 시켜서 내 강아지들 다 잡아갔지? 맞네, 맞아. 너 기억나. 네가 내 아들 윤석이도 잡아먹었잖아.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윤석 씨를 잡아먹다뇨. 이제는 아예 미쳐버린 거예요? 그 방망이 빨리 내려놔요. 너도 봤지? 저 안에 있던 늙은이 목에 걸어놓은 목줄. 내 불쌍한 애기들 제멋대로 다 보내버려가지고 내가 벌 준 거야. 너도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벌 받아야 돼. 이리 와! 너도 내가 목에다가 예쁘게 목줄 묶어줄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본 사이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시무가 돌아도 아주 단단히 돌아버렸더군요. 화장실 안에 목줄까지 감아 시부를 가다 둔 게 그럼 전 시어머님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이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몸을 간신히 일으켜 나온 시부는 화가 나지도 않는지 시무를 다독이듯 타이르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아주 능숙하게 말이죠. 여보, 그 무거운 거 이제 바닥에 내려놔. 당신 앞에 있는 예쁜 아가씨 기억 안 나? 우리 윤석이 섹시. 당신 며느리잖아. 우리 예쁜 소녀 낳아준 며느리. 기억나지? 시부 말에 시모는 빤히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에는 방망이를 든 채였습니다. 저는 시모 눈만 봐도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여보, 우리 여보 배고프겠다. 우리 오랜만에 며느리도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서 먹을까?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자,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시부가 시모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으며 손에 들고 있던 방망이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 댕댕이, 귀여운 척후, 씩씩한 친구까지 당신이 다 버렸잖아. 이제 우리 윤석이만 남았는데 윤석이까지 저렇게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니 저러다 윤석이까지 죽을지도 몰라. 우리 윤석이까지 죽으면 당신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쯤 되니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겠더군요.
거기다가 아까 문 앞에 쓰러져 있던 하얀 강아지를 전 남편의 이름인 윤석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눈동자가 닮았네 어쩌네 하시더니만 결국 자기 아들로 착각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윤석 씨 죽었어요. 저 다 죽어가는 강아지 윤석 씨 아니라고요. 안 죽었어. 우리 윤석이 안 죽었다고. 저기 저렇게 멀쩡히 숨쉬고 있는데 죽긴 누가 죽어. 가만히 안 둘 거야. 너희 다 벌 받아야 돼. 시모가 다시 방망이를 들어 휘두르려던 순간 쾅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전화 시부가 아닌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시모가 시부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려던 순간 제가 뒤에서 밀쳐버렸거든요. 어머님이 바닥에 널브러진 사이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뒤 경찰차 소리가 들리는 것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놀란 탓인지 정신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와 시부, 시모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저야 놀란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저의 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두 분 다 영양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거의 영양실조 상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모의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피해 망상으로 인한 분노 조절이 심각한 수준인데다가 노안으로 치매까지 앓고 계신 상황이라 이미 1년 전부터 병원에서 입원할 것을 권유받은 상황이었더라고요. 시모를 도저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던 시부는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고 돌보려고 고집을 피우시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였죠. 아무리 어머니가 안쓰러워도 그렇지 아버님이 의사도 아닌데 저 지경 될 때까지 어머니를 저대로 두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아버님이라도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저는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 시모가 시부에게 목줄을 걸려고 했던 날 시부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메시지를 보낸 거라네요. 만약 제가 그냥 그 메시지를 무시하고 캐나다로 떠나버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너무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뱀이야, 너한테는 내가 미안하구나. 이런 일까지 겪게 하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언제부터 저러신 거예요? 분명 제가 하나 맡기러 왔을 때만 해도 저러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윤석이 죽고 나도 힘들어서 일만 했어. 너희 시어머니 속이 저렇게 시커멓게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내 살궁리만 했다고. 그러는 사이에 너희 시어머니는 윤석이가 그렇게 된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탓만 하더니만 어느 날 저렇게 갑자기 정신줄을 놔버리더라고.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연락이 끊긴 이후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시름시름 앓으셨답니다. 자꾸만 꿈에 전 남편이 보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언제부턴가는 혼잣말까지 하고 다니며 전 남편 이름만 부르셨답니다. 그러고는 그 좋아하던 강아지들도 돌보지 않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꼴도 보기 싫다면서 발로 차고 밥도 안 주려고 하셨대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전 시부는 결국 강아지들을 다 보내기로 하셨답니다. 분명 시모도 합의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유기견 보호센터와 동물 보호단체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를 데려가려고 하자 난리를 치셨답니다. 강아지들을 못 데려가게 방망이를 막 휘두르셨대요. 제게 한 것처럼요. 그래도 전 시부는 강하게 밀어붙이셨답니다. 이제 시어머니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버섯 농장이라도 열심히 해서 노후라도 편안하게 살려면 강아지들을 돌보면서는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일 아끼시던 강아지만 한 마리 놔두고 다 보낸 거였어요. 그 강아지가 바로 현관에서 시름시름 앓던 윤석이었습니다. 시모에게는 죽은 아들과도 같은 강아지였던 거죠. 강아지들을 다 보내고 난 이후 나아질 줄 알았던 시모 상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답니다. 혼잣말이나 하고 화만 내던 정도에서
집안을 깨부수고 시부에게 말도 안 되는 욕까지 하며 괴롭히셨다고 해요. 처음엔 개들을 보낸 게 시부라고 생각하며 개들을 다 버렸다면서 모진 소리를 해대더니만 언제부턴가는 시부는 물론이고 사람들을 아예 다 개처럼 취급하셨답니다. 예전에 유기견들을 돌보며 강아지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우리 친구 아무 데나 짖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안 되겠다. 자꾸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넌 아예 묶어둬야겠어. 사모님 왜 이러세요? 그 목줄 치우세요. 버섯 농장 직원이든 동네 사람이든 보는 사람마다 개 취급을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니 저는 버섯 농장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시부는 시모 옆에 딱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버섯 농장 직원들도 다 떠나고 저는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질 않았답니다. 처음엔 시부도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리 없었죠. 시모는 오히려 점점 더 집요해지기까지 했대요. 목줄뿐만이 아니라 밥도 못 먹게 하고 게사료를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때라도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시부가 실수하신 거죠. 아픈 시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부가 목에 목줄을 감고 산책하는 신용도 해주셨대요. 그렇게 해주면 시모는 시부의 머리까지 쓰다듬으면서 잘했다고 좋아했다네요. 시부는 잘 맞춰주다 보면 시모의 상태가 좋아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친구,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정말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밥 안 준다고 몇 번을 말해. 안 되겠어. 친구 너는 화장실에서 반성을 좀 해야겠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너무 힘들어. 그날부터였답니다. 그날 화장실에 시모가 시부를 묶어두고는 지금까지 그대로 두신 거였어요. 시모는 자신도 챙기지 못할 만큼 상태가 안 좋으면서도 그나마 개밥은 꼬박꼬박 갖다 주셨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 싶어서 배고파도 참았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너무 배가 고파서 게사료까지 드셨다네요. 그때부터는 정말 상황이 심각해져서 시부가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시모는 정말 시부를 강아지 친구로 대했고 밤마다 힘없이 쓰러진 강아지를 보고 죽은 전 남편 이름을 불렀대요. 윤서가 하면서 말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시모 상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잘 돌보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돌봤다기보다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계속 장단을 맞췄으니 상태가 더 심각해진 거였죠.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시모부터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병원에서는 많이 느끼하했지만 그래도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부도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테니 시모와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버섯 농장과 집을 어떻게든 전처럼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내려갔어요. 다행히도 오래전부터 농장 주변에 사시던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버섯 농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맙다, 에미야. 지금까지 우리 부부는 누구한테도 도움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바보같이 당연히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너 아니었으면 나 그 화장실에서 죽었을 거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먹고 사느라 힘들다는 핑계로 연락 한번 제대로 안 드려서 죄송해요. 캐나다 들어가서도 연락드릴게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알았지만 제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산다고 해도 제 딸아이의 또 다른 핏줄은 다름 아닌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댁 현관에서 시름시름 앓던 하얀 시추 윤석이요. 그 강아지는 남편과 딸아이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해도 살 수 있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치료도 잘 받아주고 버텨주어서 캐나다까지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저는 더는 지난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전남편 탓을 하며 이 악물고 오랜 시간 버텨왔지만 지금 생각하니 다 부질없는 일이더군요. 제 딸아이와 저도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긴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를 즐겁게 즐기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